비피드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설 연휴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설 연휴 승차권을 100% 비대면으로 사전 판매합니다. 당원 투표 100%로 차기 당대표를 뽑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이 확정됐습니다. 일부 비주류와 비윤 진영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어 룰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연말 사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 전 총리의 미납 추징금 7억 원이 사면 대상이 되는지 검토 중입니다.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일본의 반경 능력 보유 선언이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설 명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설에는 고향을 찾아서 가족을 만나려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자, 오늘부터 기차표 예매가 온라인과 전화 등을 통해서 100% 비대면 방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서울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배성은 기자, 오늘 예매할 수 있는 대상이 따로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약 첫날인 오늘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만 승차권 예매가 가능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약 6시간 동안 전화와 온라인 앱을 통해서만 승차권 예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곳 서울역 창구를 방문하시더라도 승차권 예매가 불가능하니 이 점 꼭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승차권 예매가 진행됩니다. 사전 예매 대상은 설 명절 기간인 내년 1월 20일부터 24일 동안 운행되는 KTX 새마을 무궁화 열차 승차권입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PC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서울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습니다. 내일은 경부선과 경전선, 동해선 승차권을 살 수 있고 모레는 호남선과 태백선, 경춘선 등의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예매 기간 판매하고 남은 좌석은 이후 홈페이지와 역창구 등에서 일반 승차권과 동일하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고속열차 SRT 승차권은 다음 주인 27일부터 사흘간 예매할 수 있습니다. 이번 SRT 예매도 기차역에서 현장 판매 없이 100%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서울역에서 TV조선 배성윤입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3월 초에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로만 차기 지도부를 뽑기로 했습니다. 1, 2위의 결선 투표도 도입을 했는데 이 때문에 친윤 후보들의 사전연대가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민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비대위가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당원당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에서 당원 투표 100%로 바꿨고 당대표는 당원이 뽑고 당원이 당의 의사결정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이 원칙을 부정하거나 폄훼해서도 안 됩니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날짜를 다시 잡아 1, 2위 후보 간 결선 투표로 대표를 뽑기로 했습니다. 압도적인 후보가 없을 경우 1차 투표 이후 합종연행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김기현, 권성동 의원은 100% 당원 투표는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한 반면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민심과 동떨어진 결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신경전도 시작됐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최근 연대설이 제기된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나 대표가 지금 맡은 직책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점들도 다 고려해서 아마 최선의 선택을 하시지 않을까. 나 전 의원은 누구와도 연대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임정국위원회와 23일 정국위원회를 거쳐 확정됩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네, 대통령실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특별 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뇌물 혐의로 2년을 복역하고 만기 출소한 한 전 총리는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는데 사면이 결정되면 7억여 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홍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과 추징금 8억 8,30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강제 집행에도 1억 7,500여만 원만 냈고 나머지 7억여 원은 미납 상태입니다.
경제적 이유와 함께 유죄 판결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란 해석이 있습니다. 정말 가혹했던 고통이 있었지만 새로운 세상을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 지난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면서 한 전 총리를 복권만 했습니다.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대통령실은 28일쯤으로 예정된 특별 사면에서 이 미납 추징금을 사면 대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적으로 몰수형은 사면 대상이지만 그에 따른 추징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국민통합도 사면의 중요 고려 변수라면서 문재인 정부 때 현 야권 인사들은 대부분 사면 복권돼 남아있는 인사는 손에 꼽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사면을 거부한 상황에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신계륜 전 의원 등이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의료 전문가를 신속하게 사고 현장에 투입하는 차량이 닥터카라고 하는데요.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명지병원 닥터카가 민주당 신형원 의원을 태우려고 우회하는 바람에 현장에 20분 이상 늦게 도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신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아닌 의사로서 도움을 주려 동행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국민의힘은 이태원 국정조사위원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사고 현장에서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수원과 의정부에서 출발한 닥터카가 현장에 도착하는 데 걸린 시간은 20분에서 30분이었지만 25킬로미터 떨어진 고양시 명지병원에 닥터카는 새벽 12시 51분에 출발해 54분이나 걸렸습니다. 30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였지만 20분 이상 더 걸린 것입니다. 간병북로를 따라 곧바로 이태원으로 가지 않고 시내 쪽으로 반향을 틀어 신현영 의원이 사는 한 아파트 단지를 들렀기 때문입니다. 신 의원은 2020년 명지병원을 휴직하고 민주당 비례대표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인근 대로변에서 만났다고 해명했지만 집 근처로 온 게 아니고 대로변의 중간 지점까지 본인이 나가서 거기서 만나서 타고 갔다는데 운행 기록에는 단지 앞 도로를 지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신 의원은 의사 자격으로 간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 투입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도착이 늦어지면서 응급 환자와 중환자는 이미 이송된 상태였습니다. 신 의원이 이태원 참사 다음 날 현장 활동 사진을 SNS에 올리고 정부의 부실 대처를 비판한 걸 두고 의정 활동에 참사를 이용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모든 의료 지원을 다 투입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인데 의료진조차 진입을 못한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여당은 피해자가 생사의 촉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구급차를 콜택시로 쓴 최악의 갑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닥터카로 참사 현장에 도착하고선 SNS에는 의원 중심의 현장 사진이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의 국정조사 특위 위원직 사퇴도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국민의힘 비대위가 차기 당대표를 당원 투표 100%로 선출하는 전당대회 경선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비윤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요.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개정안과 관련해서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내후년 촌성 승리를 위해서 당이 한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비당원에 대한 여론조사를 병행하는 것은 합리적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는 유권자의 자격이 아닙니다. 오히려 후보의 자격, 대표의 자격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어제 비대위 결정의 핵심은 이 다음 전당대회에서 일반 국민 여론은 배제를 하고 당원의 목소리만 100%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 사실 이제 국민 여론조사가 지난 2004년에 도입된 이후에 18년 동안 이제 쭉 이어져 왔잖아요. 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바꾼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누구나 짐작하지만 유승민 전 의원이 대표가 될까 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외부에서 뭐 옳으니 그러니 또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냥 당내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뭘 여론조사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원칙 문제도 아니고 예. 선택의 문제일 뿐입니다. 2004년 당시 그 할 때는 그 당시 또 상황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지 원칙의 문제다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뭐 조금 앞선 정치를 한다는 미국의 예를 보면 거긴 물론 이제 뭐 당내 당대표를 선출한다든가 그런 거 전혀 없지만 당에서 공직 후보자를 선출할 때 공화당 후보를 선출할 때는 공화당 지지자와 무당 측만 합니다. 공화당 지지자 후보를 선출할 때 민주당이라든지 아니면 전혀 관련 없는 다른 사람을 하는 것도 없고요. 거기다 그것도 여론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직접 나와서 투표하도록. 그러니까 뭐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든지 코커스를 하든지 명칭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예. 공화당 후보를 선출할 때는 공화당 지지자와 무당층 하는 것이 민주당 지지자는 배제하는 거고요. 민주당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니까 그것은 뭐 이건 원래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당 대표를 선출하는 거니까 당 지지자와 무당층만 한다. 이런 것은 좀 의미가 있는 거라 생각하고요. 예. 더구나 여론조사를 통해서 뭐 어떤 당원들의 선택보다 그 여론조사를 우선하게 하는 가중치가 10배가 넘잖아요. 보통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지금 왜 그런 선택을 하느냐를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고 2004년 당시에는 그 당시 필요가 있어서 여론조사를 함께 했고 지금은 필요가 있어서 또 여론조사를 배제한다든가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둔다든가 뭐 그런 것들은 당의 선택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일각에서 이제 제기를 하는 정치가 후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의 정치 제도인 오픈 프라이머리를 예를 드는 게 있거든요. 네. 여론조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교수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는 여론조사 제도랑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랑 좀 다른 거군요. 그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픈 프라이머리란 이제 각 주에 따라서 오픈 프라이머리라고도 하고 뭐 코커스라고도 하고 뭐 당원 대회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명칭은 다른데 거기서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무당층과 본인 당 지지자 공화당 후보를 할 때는 공화당 지지자와 당원이나 지지자와 예. 묻습니다. 그거를 물어가지고서 지지자와 무당층만 해서 하는 것이고 민주당 후보를 선택할 때는 민주당 지지자와 무당층만 하는 것이지 민주당 후보를 선택할 때 공화당 지지자라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 또 제도적으로 대개는 그 할 때 같은 날 하기 때문에 그 각 당 지지자만 하는 거죠. 원칙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론조사가 아니고 그건 또 직접 현장에 나와서 투표를 하든가 뭔가 그 사람들의 직접 또 모바일로 하더라도 투표를 하도록 하는 것이지 전혀 뭐 예를 들어서 자기 당 지지자도 아닌데 여론조사를 반영한다든가 그런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뭐 선진 제도로 해서 뭐 후퇴했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원칙 문제가 아니고 예. 그야말로 선택 문제일 뿐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선진 정치로 나아가는 도중에 좀 후퇴를 하는 결정이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근데 정당의 역사를 보면요. 기본적으로 중앙의 강력한 힘이 그 사람들의 선택을 좌지우지하는 거를 계속해서 개혁해 왔어요. 예. 그게 정당 개혁의 역사고요. 그 일환의 하나로 그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민심과 당심을 가능한 좀 이렇게 맞추는 제도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을 해온 것이죠. 미국은 중앙당의 당대표를 뽑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지도층을 뽑는 것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에서 막강한 정치 권력자가 자기 마음대로 줄 세우기 하는 거, 이 중앙당의 폐해, 중앙 권력자의 폐해 이걸 막아야 한다 해가지고 오픈 프라이머리가 도입이 됐고 그 취지를 받아서 우리도 그 중앙당의 폐해가 너무 크니까 정치 개혁의 과제 중에 가장 큰 게 중앙당이다 이렇게 인식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개방성을 넓히고 그다음에 그 중앙에 한 힘이 작용하는 걸 최소화하는 그런 제도로서 가져온 거이기 때문에 뭐 제도가 후퇴한 거는 저는 맞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전당대회를 코앞에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이건 뭐 우리가 위인설관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자리를 만드는 것처럼 규정을 만든 거죠. 위인설법에 해당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예. 정말 뭐 축구로 따지자면 프리킥을 차야 되는데
차려고 볼을 딱 놨는데 골대를 옆으로 옮겨가지고 아주 가마차기 잘하는 훌륭한 선수 외에는 슛 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든 거랑 다름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과연 이것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생각을 스스로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결정은 그 당이 할 문제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 선진화냐 아니냐 원칙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그렇게 원한다면, 그래서 많은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처럼 오픈 프라이머리 이런 걸 한날 한시 하면서 당 지지자들과 무당층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떤 특정 당의 다른 당에 와서 그거를 예를 들어서 뽑는다 할 때는 당연히 역선택이나 다른 문제가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치 선전을 만약 하겠다면 첫 번째 이런 거대 정당 중앙당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중앙당 대표를 뽑는 행사를 이렇게 돈 들여서 엄청나게 하는 걸 그것도 없애야 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일반 국민 여론을 반영하려 그러면 당원 플러스 무당층을 함께 투표를 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여론조사가 아니고 여론조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000명 정도를 여론을 반영하는데 그렇게 되면 당원들에 비해서 거의 10배 이상의 가중치를 두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지 뭐 이걸 안 도입한다고 해서 아니면 없앤다고 해서 무슨 정치 선진화에 후퇴한다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제가 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여론조사는 통계 기술이에요. 통계 기술. 그래서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여론조사 방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가중치를 둔다고 해서 대표성이 사라진다면 그거는 힘이 있는 쪽에서 조작을 한 거지 그게 힘이 없는 쪽에서 조작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예. 만약 조작을 하지 않는다면 이건 통계 기술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그 대표성이나 공정성이 담보가 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거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저희 이제 TV조선 취재에 따르면 대통령실에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사면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자, 이 한명숙 전 총리는 지금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년 실형을 살고 이 만기 출소를 할 상태죠. 자, 그 상태에서 지난해 문재인 정부에서 복권도 된 상태입니다. 자, 그럼 지금 한 전 총리가 이제 추징금이 당시에 8억 8천여만 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 7억여 원이 미납이 된 상태라고 하거든요. 자, 이 만약에 대통령실이 한명숙 총리에 대한 사면을 결정하게 되면 이 미납 7억 원은 내지 않아도 되는 뭐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예. 이런 추징금만 대상으로 사면해 준다 이런 게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대개는 이제 사면 복권하면서 대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면과 함께 뭐 벌금도 또 뭐 추징금도 함께 안 내도록 하는 그런 건 있거든요. 예. 과거에 대법원 판례가 한 번 있어 찾아보니까요. 사면을 했는데 추징금을 대상으로 넣지 않은 거예요. 사면에다가. 그래서 이제 검찰이 추징금을 계속 추징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추징금은 사면 대상과 별개다. 벌금 일반 징역형과. 그래서 계속 추징을 하도록 한 건 있는데 만약 이번에 한다면서 추징금을 사면 대상으로 콕 집어서 한다. 그러면 그건 뭐 법적 효력을 다툴 일은 없으니까 그건 뭐 효력이 있을 거라고 봐요. 유지가 될 것으로 예. 뭐 그렇게 추정을 해봐야 되겠죠. 예. 자, 어쨌든 뭐 이렇게 미납 추징금을 사면을 하는 것은 방금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완전히 이례적인 상황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추징금만 사면할 정도로 이제 한 전 총리를 사면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유를 잘 찾기가 어렵잖아요. 찾기가 어려우면은 그거는 뭐 다른 데서 찾아야 되잖아요. 제가 고민해서 찾은 건 본인들이 사면하고 싶은 사람들에 대한 비난을 물타기를 하기 위한 거 아닌가 이렇게뿐이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예를 들어서 추징금만 사면해 준다고 해가지고 국민통합에 얼마나 기여를 할 것인가. 그게 굉장히 기여가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저는 좀 잘 모르겠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좀 생각이 짧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다시 결론으로 돌아가면 제가 볼 때는 본인들이 하고 싶은 사면에 대해서 어떤 비판 여론을 좀 물타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뿐이 저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 그러면은 김경수 전 지사가 지금 네. 복역 중이지 않습니까?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사면을 김 전 지사가 거부를 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뭐 한 전 총리라도 해야 되나? 뭐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랑 저는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찾은 거죠. 뭔가 이쪽을 하니까 저쪽도 뭔가 균형을 맞춰서 이 사면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좀 더 증가시켜야 된다. 이러기 위해서 계속 찾아가지고 한명숙 총리의 추징금까지 가게 된 거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럼 같은 맥락으로 네. 뭐 전병헌 전 수석이라든지 네. 아니면 신하경 전 의원이라든지 네. 자 이런 분들에 대한 뭐 사면도 그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같은 맥락이지만 어쨌든 김경수 지사나 한명숙 총리보다는 어떤 상징성이나 국민의 인지도나 이런 부분에서 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한명숙 총리의 추징금 쪽으로 좀 더 이렇게 고민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제 여당에서 이제 제기하는 문제점, 여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은 한 전 총리가 이 복권이 된 이후에도 자기 자신의 무죄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이 점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법 집행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어서 법치주의 사회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예. 그건 어쨌든 뭐 헌법에 있는 대통령의 특권이고 권한이고 예전에 무슨 뭐 왕의 은사권을 이어받은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니까 뭐 사실상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바로 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만약 한다 그러면 이 문제를 만약 물어본다면 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는 추징금을 이렇게 사면해 줬느냐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냥 뭐 김경수 전 지사와 MB를 세트로 하려고 그러다가 다 이게 짐작했듯이 김경수 전 지사가 거부하니까 그러면 뭐 꽁 대신 닭으로 이거라도 해줄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더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명숙 전 총리는 지금까지 계속 대법원 판결까지 다 나와서 형까지 다 살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죄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해줄 때 그러면 그동안 내가 그렇게 무죄를 주장했더니 역시 이렇게 내가 무죄라고 인정하는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글쎄 뭐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할 때는 국민들에게 좀 설명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해외에서도 이런 대통령제가 있는 나라에서 대통령이 이런 특별 사면, 복권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요. 다 있습니다. 모든 헌법에. 미국 같은 데는 우리보다 훨씬 범위가 넓어요. 우리는 이미 다 확정 판결이 나서 뭐 그래야 다 사면 복권 대상이 되지만 미국은 형 집행 중인 경우, 그러니까 재판 중인 경우도 사면하고 앞으로 미래에 있을 그 범죄 수사도 사면하고 그런 것까지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보다 더 뭐 정말 정치적인 거죠. 그 클린턴 대통령이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고 자기 임기 말에 그냥 뭐 다 측근들 다 사면해져 버리고 앞으로 수사될 것도 다 사면해져 버리고 우리는 사실은 뭐 그런 면에서 보자면 그래도 좀 뭐 명분이 있는 그런 규율이 돼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죠. 이태원 참사 당시에 이 명지병원 의료팀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태우느라 현장에 늦게 도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자, 이 신현영 의원이 사실 의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이제 명지대학교 병원 의사 명지병원, 출신이고, 자, 그래서 본인이 그 병원 차를 타고 자기 의원 신분이 아니라 의사 신분으로 간 것이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저는 좀 약간 그 신현영 의원이 거기에 가서 뭔가 봉사를 하겠다, 어떤 위급에 빠진 국민을 구하겠다 이런 진정성은 저는 있었다고 봐요. 예. 그렇지만 그 닥터카를 타고 간 거는 조금 신중하지 못한 부분도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의사였던 거는 의사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거지 지금 현업으로 의사를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국회의원인 것이죠. 그러면 국회의원으로서 닥터카를 탄다라고 하면 그게 신중한 결정이었을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것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비난할 일인가? 그건 좀 전 잘 모르겠어요. 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진정성의 측면,
그 의도의 측면을 한번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결과에 대한 파급 효과 이걸 좀 봐야 된다고 봐요. 이 신현영 의원이 현장에 도착한 게 1시 40분 정도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한 20분 정도가 늦은 거라고 하니까 그럼 1시 20분을 상정해서 봤을 때 그때가 과연 그러면 구급차가 후송이나 이런 급하게 이동에 많이 쓰였을 것인가? 아니면 현장에서 보다 전문가들 그리고 그다음에 그 어떤 치료 뭐 이런 거에 더 많이 쓰였을 것인가? 이런 걸 본다면은 신현영 의원이 전문가로서 거기 간 게 도움이 됐을 수도 있어요. 이건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신중하지 못했던 것, 이거는 본인이 뭐 사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밖에서 비난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그 부분만 부각하는 것도 좀 너무 좀 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이건 것 같아요. SNS에 이런 활동을 해도 본인이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봉사와 헌신을 위해서 갔으면 이런 걸 좀 홍보를 좀 했었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저는 들어요. 예. 자, 그리고 또 생각이 들고 또 일각에서 비판이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예를 들어서 신원영 의원이 아닌 다른 일반 의사가 집에서 이제 TV를 보다가 자, 내가 저 현장에 가야겠다 싶었을 때 과연 그 의사가 병원에 전화해서 닥터카를 부르느냐. 본인이 정말 갈 생각이 있다면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뭐 뛰어가든 현장에 가는 것이지 병원에 전화해서 닥터카를 불러서 콜택시처럼 이용하는 게 과연 맞느냐. 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예, 뭐 그런 점은 충분히 지적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닥터카에는 보통 이제 응급의료 전공자가 타고 가서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는 분이 타는 건데 뭐 이분은 아까 김상일 평론가의 그랬던 비판에 저도 100% 동감합니다. 예. 근데 참 정치권이 너무나 이거 별걸 다 시비를 건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민주당에서 이 문제 가지고 정말 별걸 다 가지고 이렇게 다투니까 아마도 이 국민의힘 측에서도 우리도 있다 이렇게 아마 그런 거 같은 반격하는 그런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아무리 국회의원이 본업이긴 하지만 본인이 의사니까 거길 가보고 싶은 거기 가서 뭔가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거기 가서 사진 찍어 올려야지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여당이건 야당이건 좀 정치를 하려면 어떤 분 그러셨죠? 좀 대국적으로 좀 하십시오. 너무 시시콜콜한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서로 시비를 걸고 서로 비난하고 이렇게 하면 저희 정말 평론한 사람도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게 차가 늦어서 무슨 사고가 났는데 사망자가 더 생겼다든가 이 닥터카가 가서 응급환자들 몇 명 더 실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됐다. 문제가 있었다. 이러면 정말 비난받아야 되지만 이게 그렇게까지 뭐 정치권에서 뭐 이거 가지고서 서로 시시비비를 걸어야 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국조위원회에서 사퇴를 하라는 국민의힘의 요구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거 가지고서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서 비판하고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점은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가지고서 국조위원까지 사퇴하라. 이렇게까지는 필요 없는 것 같고요. 필요 없다기보다는 어쨌든 과하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국정조사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꼭 해야 할 사안입니다. 대신 민주당에서도 이걸 정쟁화하려고 하지 말고 뭐가 어떤 제도가 미비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앞으로 국회에서 이런 국정조사를 통해서 어떤 걸 좀 파악을 해가지고 제도를 보완할 것인가 이런 쪽으로 좀 집중하는 것이 이 문제가 이런 엄중한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정말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해 시도를 한 대장동 일당 김만배 씨가 입원한 지 오늘로 일주일이 됐습니다. 당초 상처가 경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폐기능 저하 등을 이유로 입원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김 씨의 수사와 재판 일정도 미뤄지고 있어서 대장동 사건 실체 규명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자해 시도를 한 김만배 씨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 등 사건의 실마리를 쥔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습니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누굽니까? 그거는 바로 접니다. 하지만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서 사건의 실체 규명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김 씨 가족이 폐기능 상실 가능성이 있다며 장기 입원의 필요성을 내비친 겁니다.
당장 23일 예정된 재판에 불출석할 가능성이 커졌고 검찰 추가 수사도 연쇄적으로 지연될 전망입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의 재산 260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조력자 2명을 체포했고 사흘 뒤 전격 구속했습니다. 최측근들의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1년 넘게 침묵해온 김 씨의 입을 열게 할 거란 기대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왔지만 김 씨가 자해 시도를 하면서 이 같은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이 입장을 바꿔 이재명 대표 측과의 연관성을 폭로한 만큼 김 씨 역시 상황에 따라 태도가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이 검찰의 김만배 씨 측근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면서 김 씨의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백성문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앞서 전해드린 대로 김만배 씨가 이제 패손상이 네. 심각하다 자,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럼 재판이나 수사가 일종의 차질을 빚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질을 빚는 건 불가피하죠. 예. 아픈 사람을 대상으로 수사를 하거나 재판을 진행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예. 심지어 지금 이제 중환자실에 있고 폐손상, 간손상이 심하고 그곳에 피를 뽑고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간 같은 경우 간손상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지만 폐손상 같은 경우 추후에 또 다른 수술이나 혹은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 일단 의사의 얘기가 아니라 일단 김만배 씨 변호인의 얘기고요. 또 김만배 씨 부인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16일하고 19일에 있는 공판은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취소한 상황이고요. 23일 예정된 공판도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재판 절차나 또 지금 김만배 씨에 둘러싼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의혹들에 대한 수사는 다소 늦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예. 수사 재판에 좀 차질이 빚어질 것 같은데 법조계에서는 김만배 씨가 재구속될 그런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앞서서 김만배 씨 석방될 때 재판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면 구속영장 다시 발부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당연히 석방이 됐지만 구속 사정이 다시 나오게 되면 구속될 수 있는 것인데요. 지금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관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측근 2명이 구속이 된 상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혐의가 소명이 된다라고 하면 범죄 수익 은닉의 어떤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김만배 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다시 형성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에서 어떤 피고인이 불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있을 때 별건으로 구속시키는 일은 잘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지금 범죄 수익 은닉이라는 새로운 혐의가 얼마큼 소명됐는지에 따라 그리고 김만배 씨의 지금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구속영장을 추가로 청구할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수사하고 있는 김만배 씨 측근에게서 범죄 은닉 혐의를 얼마만큼 정확하게 밝혀낼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겠네요. 그렇죠. 사실 어느 정도 자산을 은닉했는지 그리고 그 은닉한 자산이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건 26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예. 플러스 알파가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이 은닉한 자산은 지금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수표로 인출하거나 회계를 허위로 계상하거나 아니면은 차명으로 부동산 매수하거나 이런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돈의 최종 종착지는 또 어디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지금 어찌 보면 이 대장동 수사의 완전 흐름을 좀 바꿔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구속되고 지금 이틀 연속으로 지금 바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좀 지지부진한 수사에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네, 은닉 재산이 앞서서도 동결이 됐고요. 측근들에 대한 구속영장도 제거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압박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김만배 씨가 기존의 입장을 좀 변경할 수도 있다, 바꿀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김만배 씨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키맨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관자실에 있으니까 일단 앞으로 건강 회복하고 나서 어떤 이야기를 해놓을지에 대해서 즉 김만배 씨의 입에 많은 언론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김만배 씨가 이제 이른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 전에 측근들에게 검찰로부터 압박이 있고 그리고 허위 진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정도의 이제 압박감을 표현했다.
있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측근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술을 만약에 변경하게 됐을 때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김만배 씨가 왜 일관된 진술을 변경하게 되는지 그 계기에 대해서 또 주목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진술을 바꾸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런 우여곡절 상황 그리고 심리적인 압박이 있는데도 진술이 계속 일관되게 유지된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그 부분을 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뭐 어쨌든 뭐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나는 뭐 재산들 전부 다 몰수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범죄 수익이라고 판단이 되면 당연히 몰수가 되고요. 또 추징 보전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은데 일단은 지금 260억 원 플러스 알파일 수도 있다라는 그 부분에다가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로부터 장기 대여금 명목으로 400억 원 이상 정도를 인출했단 말이죠. 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뭐 녹취록상에는 뭐 도박해서 다 날렸다 그러면 되지 이 돈의 출처는 찾을 수 없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역시 확인이 된다면 그 부분도 역시 뭐 몰수나 이런 과정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조응천 얘기처럼 검찰이 사실상 김만배 씨를 소위 알거지로 만들겠다. 그런 것 때문에 김만배 씨가 더 이렇게 심리적으로 위축된 게 아니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전 실장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총 81번 등장하고요. 정치적 동지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공무관계에 대해서는 적시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정 전 실장의 혐의가 곧 이재명 대표의 혐의처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법적으로는 아직 그렇게 보기는 부족해 보입니다. 일단 검찰에서는 처음에는 정치적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썼다가 이제 정치적 동지라는 용어를 쓰게 되었는데요. 그 두 개는 크게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결국 법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공무관계, 그러니까 공범이라는 것을 검찰이 입증해 내야 되는 것인데요. 공범이 되려고 한다면 최소한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부원장이 부정한 자금을 수수하는 데 대해서 용인하거나 승인했거나 또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 또는 본인의 선거에 이런 부정한 자금이 쓰였다는 것 자체를 알고 묵인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검찰이 증거를 찾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이제 한 말 중에 본인은 이제 모든 것을 정진상 전 실장과 이제 상의를 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자, 이런 발언들이 뭐 공모라든지 뭐 그런 혐의로 입증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아직은 좀 이르고요. 이번에도 이름은 81차례 나오긴 했습니다만 공범으로 적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공범으로 적시되지 않았다는 건 검찰 입장에서 굉장히 의심스러운 건 맞는데 아직 쉽게 말해서 이재명 지금 대표가 완벽하게 이들과 공모했다라는 그런 확실한 증거는 아직까지는 찾지 못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상황이고요. 일단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제 라인에 정진상 실장 위에 이재명 당시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전부 다 이해하고 알면서 같이 했다면 그게 이제 공모관계가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사업자 선정 과정부터 왜 이렇게 부당하게 뭐 수천억 원의 배당금이 민간업자에게 몰아가게 된 것인지 이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시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확하게 규명을 해야 그 이후에 이제 이재명 대표를 소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뭐 지금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표 소환 초읽기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아직 초읽기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당 대표를 검찰에 소환을 하는데 한번 불러보고 내일 다시 하시죠라고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검찰이 완벽하게 정리가 돼서 들어와서 조사를 하면 그 이후 신병 확보로 바로 나갈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검찰은 의심스러운 상황이 맞지만 이재명 대표가 확실하게 여기 연루되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찾는데 당분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결제 라인에 가는 최종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결제 서류가 있으면 이재명 대표의 사인이나 도장이 찍혀 있을 텐데 그것은 증거가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정치적 책임이나 도의적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지만 범죄를 공모한 것인가는 또 조금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부위원장 그 밑에 유동규 실장과 대장동 일당이 뭔가를 다 꾸며놨는데 이걸 모르고 이재명 대표가 했다면 소위 뭐 무능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는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같이 공모했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이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부위원장이나 유동규 전 본부장과 함께 했다라는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해서 이렇게 이득을 취하고 이렇게 정치 자금을 사용하고 이렇게 뇌물을 받고 이런 부분들이 함께 의견을 공유하는 정도가 돼야 이제 공모관계가 인정이 될 거란 말이죠.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어찌 보면
검찰 수사의 마지막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전 실장 공소장에는 또 대장동 일당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서 인터넷 댓글 작업도 벌인 것으로 적시가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도 이 사실을 알았다면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소위 인터넷 댓글 작업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매크로를 특히 사용했을 경우에는 컴퓨터 장애 업무방해죄가 해당이 됩니다. 예전에 이제 드루킹 사건이 이제 그런 처벌을 받았던 사례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검찰이 이제 2014년도쯤에 있었던 그 남욱 변호사의 인터넷 댓글 작업 이 부분을 별도로 떼어내서 처벌을 하고자 하는 의사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014년도에 있었으면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일 텐데요. 그럼 굳이 이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한 것은 결국 남욱 변호사나 뭐 유동규 전 본부장, 특히 이제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 대표 측과의 어떤 결탁이라든지 그 당시에 함께했다라는 정황들을 보여줘서 대장동 일당들이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를 위해서 부정한 자금을 만들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또 근거를 쓰기 위해 공소장에 넣은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예.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까지 법적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이런 대장동 일당들과의 어떤 정황이 있었다는 것을 넘어서서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공모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또 적시해야 되기 때문에요.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어떤 자료들이 나올지 이 부분이 그래서 많이 주목이 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것은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한미 정보당국의 평가는 변함이 없습니다. 核ミサイル能力の強化、あるいは急激な軍備増強、力による一方的な現状変更の試みなどの動きが북한이 도발을 잇따르자 일본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네, 관련 소식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얼마 전에 이제 북한이 공개한 사진, 서울과 인천의 위성 사진이잖아요. 자, 물론 뭐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정찰 위성의 사진과 비교했을 때 약간 좀 질이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게 사실상 굉장히 위협적이라고 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것은? 예, 우리가 지금 보면 엊그제 발사했던 그 북한이 말하는 네. 인공위성 그게 처음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올해 2월 27일 날도 북한이 인공위성체를 발사를 했어요. 예. 그때 인공위성체를 발사하고 난 뒤에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 그 지구 사진하고 북한 지역만 보여준 네. 사진을 공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이제 좀 발전된 걸 보여줬죠. 그러면서 2월 달에 이것을 공개했을 때는 별 말이 없이 딱 요거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만 공개를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몇 대가 됐고 그리고 송수신 장치하고 이런 것들이 뭐뭇이 탑재가 됐고 그리고 난 뒤에 내년도 4월 달에는 정식으로 이제 인공위성을 우리가 발사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발사한 것이 최종 시험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네. 무슨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화상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해상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얼마나 그게 이제 정확하게 잘 보이느냐 하는 건데 북한이 이제 발표한 것은 20m거든요. 예. 20m로서는 사실상 정찰 위성으로서는 가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고요. 지금 이제 미국이 많이 운용하고 있는 것이 키홀이라고 KH인데 네. 키홀이죠. KH-10인데 이것이 이제 해상도가 15cm 정도 되고 최근에는 5cm 정도 돼서 사실상 뭐 얼굴 여기에 인식까지 거의 할 수 있을 정도로 뭐 자동차 번호판은 뭐 당연한 거고. 네. 우리 한국도 사실상 그 다목적 위성 아리랑이라고 위성 있는 거 아시죠? 예. 그 아리랑 위성이 가지고 있는 화상도, 해상도죠. 그것이 50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0cm하고 20m하고는 뭐 굉장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12월 달인데 4월 달이라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기간이 한 3개월 남짓 남아있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북한이 얼마만큼 이렇게 고해상도의 그런 카메라 이런 것들을 또 확보하고 송수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것이 관건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이제 엊그제 한 거 그리고 북한이 발표한 것만 보면 정찰 위성으로서의 가치는 현재까지는 그런데 내년 4월 달에 정식으로 쏜다고 그러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그보다는 좀 더 좋은 것을 확보해서 발사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만일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문제잖아요. 사실상 뭐 고정 표적은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정찰 위성이 왜 중요하냐면 이동 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이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미군의 정원 전력이 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한국의 대부대가 이동하는 거 그리고 한국의 지휘부가 이동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표적을 가지고 때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찰 위성이 우리도 필요하고 북한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일 북한이 정찰 위성을 갖게 되면 그 이제 핵무기의 능력 자체가 훨씬 더 고도화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정찰 위성이 생각보다 위협적이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북한이 지난 16일에 고출력 고체 로켓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라고 네.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형 전략 무기가 곧 개발이 된다라고 과시를 했는데 네.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ICBM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 더 커졌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북한이 이제 작년도에 제8차 당대회를 통해서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그 중에서도 이게 전략무기, 5대 전략무기를 빨리 확보해야 된다. 뭐 이걸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그게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이고요. 그다음에 고체 연료 네. ICBM이고 그다음에 핵추진 잠수함이고 그다음에 다탄두 기술이고 그리고 이제 정찰 위성 개발인데 사실상 이렇게 보면 한 서너 가지는 된 것 같잖아요. 사실상 뭐 정찰 위성은 이제 엊그제 쏜 거고 내년 4월 달에 발사한다고 하는 거고 다탄두 유도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올해 11월 18일 날 화성 17형 성공한 거 그걸 보면 이것이 이제 ICBM이고 액체로 추진해서 가는 거긴 하지만 그게 다탄두 기술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네. 이번에 이제 15일 날이죠. 15일 날 북한이 대출력 소위 말하는 추진을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자기네들이 성공했다고 발표했잖아요. 그 출력의 크기가 140톤 포스란 말이죠. 140톤 포스면은 지금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는 ICBM이 몇 톤 포스를 되느냐 하면은 92톤 포스 정도 돼요. 그러면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ICBM이라고 하는 미니트맨 3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출력의 엔진을 그것도 고체 엔진을 가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제 두 개를 결합하면 되죠. 하나는 화성 17행의 고체 네. 연료인 이번에 이제 성공한 예.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엔진도 아마 그 엔진 이름이 북한이 명명은 할 거예요. 뭐라고 명명할지는 모르겠는데 140톤 포수짜리를 이제 결합을 하게 되면 김정은이가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전략 무기의 출현을 곧 보게 될 것이다. 그게 그 말인 거죠. 예. 네. 자, 그래서 그럴까요? 뭐 일본이 이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이제 이유로 들면서 네. 네. 본인들의 이제 반격 능력 확보를 이제 공식 선언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더 이상 자위대가 아닌 게 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당연히 뭐 그렇죠. 말이 이제 그 자위대라고 하는 거고요. 자위대는 립 서비스로 계속 존재한 네. 거고 사실상 일본에 뭐 육해공군이 다 있다라고 이제 그게 현실이죠. 예. 그런데 그걸 계속해서 이제 자위대라고 표현은 하는 것밖에 없는 거고요. 금요일 날 발표를 했죠. 일본이 3대 문서를 발표를 했는데 아주 이례적입니다. 이례적인데 우리가 그냥 우리말로 편안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는 이제 국가안보 전략서고 하나는 네. 국방 전략서고 하나는 군사력 발전 5개년 계획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세 개의 문서를 발표하는데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격 능력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앞으로 5년 이내에 현재의 방위비를 GDP의 1%에서 2%로 올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2027년 정도 되면은 110조 엔 정도 될 겁니다. 11조 엔. 그러면 우리나라로 한 110조 정도 되나요? 예. 네, 110조 맞을 겁니다. 아마 예. 55조, 110조, 110조 엔일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 지금 이 일본이 얘기하는 반격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적기지 공격 능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쭉 해오다가 이걸 이제 반격 능력이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걸 이제 쉽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일본이 지금까지 해왔던 전수 방어를 이제는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수 방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공격을 받고 나면 방어 차원에서 이제 상대방한테 공격하는 것을 전수 방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제 이걸 파기를 하고 상대방의 그 공격 징후가 있으면 미리 가서 때리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선제 공격 개념이거든요. 그 개념을 이번에 이제 도입을 한 건데 사실상 이제 질문하셨던 것처럼 북한의 핵 공격 능력의 고도화를 빌미로 삼아서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하는데 아주 크게 북한이 기여했다라고 보고요. 그로 인해서 아마 일본이 이제 군사 대국화로 나가는 길을 완전히 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일본이 위기를 좀 기회로 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은 일본의 이제 반격 능력 확보에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려가 큰 게 사실이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이제 반격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이제 주 타겟은 뭐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주 타겟이 북한보다는 중국이 되겠죠. 중국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적이고 직접적인 위협으로 오는 것은 북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미사일이 일본 영토를 공격하거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일본에 있는 후방기지, 그러니까 유엔사 후방기지라고 볼 수 있는 주일 미군기지거든요. 주일 미군 기지에 이것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사전에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한반도 안보 상황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은 여기에 대해서 한반도 문제에 개입을 하려고 하면 우리한테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는 자주권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일본의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자기가 어떤 무기를 쓰는데 한국한테 동의를 받아야 된다면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일본 스스로는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일본이 이제 한국에 우리 한반도에 개입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아마 논의를 좀 해야 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뭐 일본이 이제 표현을 반격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선제 공격도 가능한 겁니까? 그렇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반격 능력이라고 이제 일본은 용어를 굉장히 아주 이렇게 정치적으로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반격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제 공격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이제 공세적인 느낌이 나니까. 그래서 이제 반격 능력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이제 선제 공격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본이 북한에 대한 뭐 미사일 발사 징후라든지 이런 거를 징후를 발견했을 때 선제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거겠네요. 선제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위험한 건데 선제 공격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명확하게 이제 공격 징후가 포착이 돼서 자기한테로 날아올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게 가능한데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그게 바로 자기 방향으로 날아오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뭐 한국 쪽으로 가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동쪽으로 가는 건지 그냥 공해상으로 가는 건지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잖아요. 결국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제 결국 우려의 생각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분쟁의 가능성 또는 갈등의 가능성 또는 전쟁의 가능성 그것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E.T.에 나왔던 외계인 모형이 33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철제 구조물에 덮인 큰 눈, 언뜻 봐서 뭔가 싶지만 추억의 영화 E.T.의 오리지널 메카트로닉 모델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9일 줄리안스 옥션에서 주최한 할리우드 소품 경매에 영화 E.T.에서 실제로 촬영에 사용됐던 외계인 모형이 등장을 한 겁니다. 이 기계 모형은 $256만, 우리 돈으로 무려 33억 4천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외계인 모형은 이탈리아 출신의 특수효과 거장 카를로 람발디가 1981년에 제작했는데요. 컴퓨터 그래픽이 등장하기 전에 만들어진 모형으로 외계인의 표정과 목 움직임, 손가락 동작까지 사실적으로 표현해 85개의 기계 관절을 가진 공학적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경매 행사에는 할리우드 SF 영화의 유명 소품들도 대거 등장했는데요. 이티의 축소 모형은 1억 6천만 원에, 영화에 등장했던 자전거 소품은 1억 5천만 원, 영화 10개에서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장면에 사용됐던 지팡이는 5억 8천만 원에 각각 팔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달 궤도선 다누리가 정상적으로 달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다누리는 최종 목표 궤도인 달 상공 100km까지 다가가기 위해 4차례 더 추가 기동을 할 예정인데요. 최종 성공 여부는 오는 29일에 알 수 있습니다. 정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첫 달 탐사선 다누리가 우주를 향해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135일 동안 600만 킬로미터를 달려 지난 17일 달 중력권에 진입했습니다. 총알보다 2배 빠른 시속 8,000km로 움직이는 다누리가 시속 3,600km로 이동하는 달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입니다.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달 캡처는 100% 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성공한 1차 진입 기동은 다누리가 달 중력에 안정적으로 포획되는 가장 중요한 기동으로 꼽힙니다. 7부 능선을 넘은 다누리는 목표 궤도인 달 상공 100km까지 다가가기 위해 앞으로 4차례 더 진입 기동을 할 예정입니다. 다누리의 2차 진입 기동은 오는 21일로 최종 목표 궤도 안착 여부는 오는 29일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표 궤도에 안착하면 다누리는 달 착륙 후보지 탐색과 방사선 관측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조인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제빵사들이 길쭉하고 하얀 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빵은 독일에서 12월이면 즐겨 먹는다는 슈톨렌입니다. 슈톨렌으로 유명한 독일 작센주 드레스덴에서는 오랜만에 축제가 열렸는데요. 사진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슈톨렌은 독일 전통의 크리스마스 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밀가루 반죽에 건포도나 아몬드, 말린 과일 등을 넣어 구운 빵 위에 가는 설탕가루를 뿌려 만듭니다. 빵 모양이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를 닮았다고도 합니다. 다른 해외 축제들처럼 드레스덴의 슈톨렌 축제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3년 만에 열렸습니다. 해마다 이 축제에는 7m가 넘는 거대한 슈톨렌을 만들었지만 올해는 위생상의 이유로 이런 초대형 빵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빵이 요즘 우리나라에서 20, 30대 사이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요? 네, 해마다 이맘때면 국내 제과점들은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파는데 대부분 케이크 가격이 올라 이 빵은 비교적 저렴합니다. 한 유명 제과점은 해마다 600개의 슈톨렌을 만들어 팔았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벌써 1.5배가 팔렸다고 합니다. 네, 특별한 날에 먹는 음식에 대한 입맛도 세대마다 유행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부지방과 경북 내륙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영하 15도 안팎까지 기온이 뚝 떨어져 있고요. 체감 기온은 이보다 더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낮에는 모처럼 영상권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는데요. 서울 1도, 대전 3도, 대구는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동쪽 지역의 대기는 점점 더 메마르고 있습니다. 동해안과 영남 곳곳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밤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내일은 출근길에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눈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눈비가 그치고 목요일부터는 다시 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